네,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 이상주입니다. 예. 지금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수요 전망 나온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비 계획 소위에 있는데 설비 계획 소위를 한 달 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일정을 잡아서 죄송하지만 요거 끝내고 질문 받고 먼저 좀 이석하도록 하고 다음에 저희 또 윤 상무님 강의 저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회의 10시도 아니고 9시 반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40년의 석탄 발전을 감축한다라는 게 지금 공약에도 있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감축을 할 거면 어떻게 감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외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썼는지 일단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 전혀 워킹하지 않을 것 같다가 제 결론이긴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국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사실은 저도 해외 메커니즘을 조사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앞으로 도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가 지금 현재는 한 40기가 정도 있고요.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석탄 발전소는 새로 허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폐지되는, 애초에 40년의 석탄 발전 폐지 계획이 없었어도 점점 폐지돼가는 30년까지 돌리고 폐지돼가는 수순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의 석탄 발전을 폐지한다는 건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폐지하겠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탄광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만 석탄 생산 지역에 영향은 없습니다만 해당 지역들 특히 이 충남이나 강원 이 지역들이 다 작은 도시에 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영향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게 그냥 석탄 발전기를 없애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데 이미 그동안 석탄 발전기를 점점 줄여가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는 도무지 돈을 낼 생각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 안 쓰고 이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 저는 용어에 가치 용어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공정한 전환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맞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돈 하나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12차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11차 전기본에서도 이렇게 없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9년까지도 한 40기는 애초에 40년 전에도 40기 정도는 폐지되는 일정이었어요. 이 폐지되는 일정이었고 그 다음에 2040년까지 40년 이후에 이 용량 기준으로는 한 19기가 정도 남아있게 되어 있던 수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지은 강원도에 위치한 발전기라든지 주로 민간 발전기가 오래 남아있는 수순이죠.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에 지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혼소라로 기존에 이제 40년 전에 폐지되던 전환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탄소 전환 비중이 증가하도록 11차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오늘 사실 어젯밤에 회의 자료 줄 거면 미리미리 좀 주지. 어젯밤에 밤 11시에 문자로 회의 자료를 줘가지고 저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석탄 오늘 회의 자료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석탄 발전 21기 2040년 이후에 남아있는 거 19.1기가가 폐지로 잠정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에 19.1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좀 읽어드리면
석탄발전 폐지 및 보상법 제정 및 사업자 협의 완료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상이라든지 폐지 지역에 대한 보상법은 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35 NDC 이행 및 40년 일괄 폐지에 따른 급격한 설비 변화를 고려해서 40년에 그럼 19.1기가를 한 번에 폐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35년부터 단계적 폐지로 설비 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일단은 지금 회의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5년부터 기존에 40년에 폐지되는 것도 35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메커니즘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0년에 원래 폐지돼야 될 걸 몇 년 당기려면 그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차에서는 지금 이 19.1기가 이 부분은 이미 오늘 자료의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IGCC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IGCC도 폐지 대상이고요. 다만 뭐는 지금 12차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냐면 산업단지에 있는 석탄 열병합 발전기는 고려 대상 아닙니다. 여기는 추가로 용량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통해서 폐지되는 지금 원래 노후화돼서 폐지되는 수순을 밟을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포함할 필요 없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폐지시킬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했냐면 물론 법으로 탈석탄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폐쇄 메커니즘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연탄 및 150MW 이하 갈탄 발전소는 경매, 그리고 대형 갈탄 발전소는 블록별로 폐지 일정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를 보상해주는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연탄 및 150MW 이하 갈탄 발전소 폐지 경매는 2020년에서 26년 사이에 지금도 이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석탄 연소를 중단하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발전기 중에 51%를 석탄으로 발전하고 노조하고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력시장에서 아직 퇴출되지 않은 발전기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7년, 26년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보상 없이 폐쇄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정하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독일은 이 무연탄 및 150MW 이상 이 미만 갈탄 발전소는 경매에 들어와서 돈을 미리 받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발전소가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의 이 연방 네트워크청이 개통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경우에 예외를 준다거나, 그 다음에 150 미만의 발전소는 폐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P나 산업용 설비에 대해서 대체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예 기간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는 거는 그러면은 여러 입찰자들이 들어와서 제일 싸게 받고 나간 사람부터 먼저 돈 주고 본다 그러는데 예,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설비 개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또 메이저 투자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운전 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갈탄은 협의로 하고 무연탄하고 150MW 미만은 경매로 했나? 라고 생각하시면 독일 가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독일 갈탄 발전소 가면 우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어떠냐면 포크레인이 갈탄 광산에서 그냥 퍼서 발전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갈탄 생산지하고 발전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경제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갈탄 발전소가. 경제성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경매로 붙이면은 경매가 웬만한 가격으로 경매하기 어렵죠. 이렇기 때문에 갈탄 발전소는 워낙 경제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에서도 평가해 봤을 때 웬만한 탄소 가격 이런 걸로 갈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 사이에 급전 순위를 역전시킬 수는 없다는 분석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독일의 분석에서도 어떤 경우냐면 갈탄이 경제성만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동 가능하냐? 그냥 현재 시장의 룰대로 맡기면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도 가능하다라는 게 그만큼 경제성이 높은 자원이라는 뜻이죠, 갈탄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갈탄 발전소는 협의에 의해서 서로 정부와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무연탄은 상대적으로 수입탄을 중심으로 하고 경제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으로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왕에 쓸 건 협의보다는 경제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무연탄에 대해서는 역경매를 통해서 단계적 폐지를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무연탄 발전소는 8기가만 남겨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34년에는 무연탄 발전소가 완전히 폐지되는 수순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매를 어떻게 하냐? 경매는 역경매 방식으로 페이 에즈 비드 방식으로 상한 가격을 공개한 다음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한 가격이 165유로, 킬로와트당 165유로 이렇게 상한 가격을 공개한 다음에 이 경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차 요 상한 가격은 낮춰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주고요. 내년이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1년 돌렸잖아요. 이러니까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사업자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경매에 참여해서 조기 퇴출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경매에 참여하면 CHP로 전환하는 보너스는 참여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경로가 두 개인 겁니다. 경매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열병합 발전으로 전환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전환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경매 메커니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랭킹 메커니즘이 그냥 당연히 이제 페이 에즈 비드이긴 한데요. 랭킹은 그 금액만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식에 나온 것처럼 ABP라고 하는데 비딩 프라이스를 조정한 비딩 프라이스를 씁니다. 이게 비딩 프라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K라는 개수를 보시면 K는 발전소가 필수 운전을 해야 되는 발전소. 근데 걔가 경매를 나가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K는 그래서 발전소가 필수 운전할 발전소는 개수를 1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필수 운전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이 개수가 0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G는 그리드 팩터로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발전소 폐지에 따라서 시스템에 유발되는 비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주로 독일은 어떤 식이냐면 남부에 있는 발전소는 개통 혼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필수운전이 필요하고요. 북부에 있는 발전소는 폐지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매 이 룰을 보시면 처음에는 아예 남부를 경매에 참여를 안 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남부 발전소들은 참여를 못하고 북부만 참여할 수 있다가 뒤에는 북부도 참여하고 그 대신 당연히 이 K하고 G라는 개수를 통해서 이 입찰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북부에 있는 발전소가 먼저 폐지되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한 방식은 열병합 발전법을 바꿔서 연료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이용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했는데요. 이것도 방식은 비슷합니다. 전환을 할 때 보너스를 주는데요. 오래된 발전기를 전환하면 보너스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비교적 최신 발전기를 전환하면 킬로와트당 보상금이 큽니다. 그래서 최신형 발전기라도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요.
연료로서 좀 재생연료를 쓰면은 요금 프리미엄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매스나 수소, 가스 등을 사용하는데 전환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석탄 발전소를 열병합으로 전환할 때 보너스를 제공해서 전환을 촉진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전환하거나 CHP로 전환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퇴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워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실은 CHP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석탄 물량을 열병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나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도무지 열병합도 지을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지 옵션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열병합을 하려면 인근에 열 수요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지금 석탄 발전소 위치 지역에 열 수요가 별로 없거든요. 예, 석탄 발전 지역을 열병합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열병합 발전기로 그 자리에서 전환하는 꼭 것만은 아닙니다. 아, 다른데 대체 받. 네, 예, 대체로 이제 전환할 때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석탄 생산 지역에 좀 외지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 열수가 없는데 CHP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이 북쪽 유럽들이 열병합이 발달돼 있으니 거기에 전환을 기왕이면 효율이 높은 열병합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석탄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노후 LNG도 지금 12차에서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법을 잠시 드리자면 지금 설비 소위에서 노후 LNG하고 석탄 발전기의 전환 옵션이 뭐냐라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논의되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LNG 발전기로 그냥 전환할 수 있냐? 요건 안 됩니다. 그거는 11차 때부터도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 전소라든지 혼소 이런 것들이 얘기 있었는데 그건 좀 머나먼 얘기인 것 같고요. 좀 더 실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그러면 열병합이 중요한 옵션인데 열병합을 이 비교 12차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할까봐 열병합을 옵션으로 할 때 제가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노후 LNG, 그 다음에 석탄을 전환하는 옵션으로 CHP 전환은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2차 전기본 상으로도 열병합이 전환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후부의 스탠스는 뭐냐면 열병합도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옵션으로는 있는데 인허가 안 해주면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정도의 스탠스다. 그러니까 가스에 기업도 못 보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가스 발전도 지금 현재 기후부의 스탠스상으로는 옵션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답답해요. 가스 없이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가져오면은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 만나뵈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SMR은 된다는 소리예요? SMR은 되죠. SMR은 0.7기가는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오늘 논의 대상에는 원전은 없고요. 오늘 12차 오늘 이제 잠시 뒤에 할 거에 원전은 아직 아니고 다음 주에 한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할 건데 다음 주에 전쟁 한파를 벌일 예정으로. 네, 12차에 저희 본가에 지금 환경단체 분이 한 3분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발언은 저희가 한 20몇 명 되거든요. 20몇 명 되는데 발언은 3분이 한 50%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위원들도 뭐 말씀 뭐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위원분들도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20몇 명이니까 한 번씩만 발언해도 회의 한 3시간 가는 게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얘기하면 회의 길어지고 저분들하고 오래 앉아있기 귀찮으니까 빨리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닐런지 아직까진 그래요. 네. 교수님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이오매스는 사실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농담이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환경계 분들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좋은 디스커션은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뭐 미들그라운드 어딘가에서는 또 이런 점은 인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환경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면
그분들은 발전 사업에서 연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정해보면 바이오매스는 연소하잖아요. 수소는 연소하잖아요. 쓰레기도 안 되고. 응, 당연히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소 자체를 싫어하니까 태양광 풍력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연소 다 안 된다는 입장이시길래, 연소하면은 아무튼 뭐 공기 중에서 뭐 합성되고 막 이런 그 유사 과학도 돌아다닙니다. 요런데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바이오매스도 사실 원래는 연소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떼고 사는지 되게 궁금해서 이런긴 했는데 뭐 그거는 차마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미국 넘어가 보면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2029년까지 이 폐지되는 발전기가 많았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 폐지되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폐지 예정 석탄 발전기는 뭐 많은 주에 존재하는데, 주로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이쪽에 색깔을 여기 색깔 칠해진 곳을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웨스트버지니아가 미국은 아마 미국에 좀 잘 아시는 분도 웨스트버지니아는 가본 적이 없다, 이런 곳이죠. 이쪽 동네는 동쪽 동네는 그래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본 적이 없다. 영어 노래만 나온다. 어디 있는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대표적 석탄산지죠. 에팔레치아 산맥이 석탄산지고, 거기 주변주들이 석탄 발전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폐지되는 수순을 받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미시간, 테네시, 텍사스 이런 데 동네들이 좀 폐지하는 물량이 많고요. 확실히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 폐지되는 물량이 28년까지만 해도 한 83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미국은, 자, 근데 미국은 일단은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면 무슨 메커니즘을 써서 사실은 폐지한다기보다는 이 발전기 83기가가 경제성이 일단 없어요. 기본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다. 뒤에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 예전 석탄 발전기 분포를 보면 왜 깜짝 놀라실 거냐면, 언제 지어진 발전기냐면 1956년에 이게 저도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런 발전기들입니다. 이런 발전기들이 노후화돼서 그럭저럭 쓰고 있었던 거죠. 쓰고 있었던 발전기가 그래서 폐지 예정 발전기의 평균 연령이 몇 년짜리 발전기야? 50년 돌린 발전기예요. 50년 돌렸으면 폐지돼도 이미 감가상각은 끝난 지 오래고요. 이런 발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랑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에서도 그런 경제적 메커니즘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랑 개념이 다르지만 비교적 최신 것도 폐지하는구나. 우리는 30년 되면 다 폐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생각하는 비교적 최신 한 40년 된 거, 이런 거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방법을 썼냐? 금융의 국가답게 자산유동화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미리 미국의 발전소들은 이미 유틸리티사들은 자산유동화라는 방법을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는 판매자가 자산을 묶어서 채권으로 발행한 다음에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인데요. 자, 유틸리티사들이 어떨 때 썼냐? 뭐 제한제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조기 퇴출의 방법을 쓸 때, 그 다음에 뭐 규제로 인해서 특히나 미국은 대기오염 규제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면서 거기에서 이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 코로나 때 이럴 때들의 유동화 방법을 통해서 이 활용을 했던 사실이 있고요. 사실은 자산유동화는 지금도 자산유동화는 아마 시장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자산유동화가 어디서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의 AI 산업에서 자산유동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산유동화가 악명을 떨친 적이 한 번 있죠.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도대체 어디로 얘들이 다 찢어져서 유동화가 됐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첨단 금융 기법인 거죠.
그래서 자산이동화가 최근에 석탄발전소에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서. 그래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을 사모채권으로 묶은 다음에 자본 비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빌렸던 이자를 낮추면 거기서도 충분히 자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존 부채를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때 그 자본을 사용하는 이렇게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네. 그 채권을 발행하려면 자산이동화 하려면 내 자산이 있어야 되고 네. 자산의 가치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뒤에 이제 만약 이거를 폐쇄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산의 밸류가 대부분 이 미국의 발전소들은 석탄 발전소들은 아주 외진돼 있고 거기 뭐 땅값도 네. 뭐 칠 게 없고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 자산이라는 게 발전소는 다 노후화됐고 근데 그거를 내가 자산의 밸류가 이제 뒤에 약한데 그걸 어떻게 유동해? 뒤에 나옵니다. 그래? 네. 미안 sorry. 예. 그래서 미국이 석탄 발전기가 많은 주들이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레이트페이어 백드 세큐리타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으로 받아서 이게 전기요금으로 받을 거다라는 게 팩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틸리티가 투자자한테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이자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요금 납부자한테 이거 전가할 테니까 이거는 받아낼 테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거를 보증하는 셈이냐? 여러분들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민들이 낼 거 요금의 전가해서 받을 거니까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이 모델이 워킹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는 요금 납부자한테 가격 전가가 안 일어나니까 가격 전가 확실하게 가격 전가 하겠다라는 건데 이 보장으로 이자를 낮춰서 실제로는 이 평균 이자율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에서 8%인데 이 RBS를 발행을 하면 이자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반으로 주니까 전가가 안 일어난다. 저건 발전사가 아니라 유틸리티 개념에서 맞아요. 유틸리티사가 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게 지금 석탄 발전을 폐지하면 석탄 자산이 담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유틸리티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어떤 요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틸리티가 그 지역 유틸리티가 요금 앞으로 징수할 요금을 갖다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죠? 네. 그럼 석탄 발전사들은 사실은 다른 전기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네, 다른 전기로 석탄은 폐지하고 다른 걸로 받아서 자기 자산에 딱 맞춰서 가지고 보전에는 뭐 그걸로 발전소만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방식을 그래서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유틸리티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기도 갖고 있는 유틸리티사가 하는 거지. 우리는 발전사하고 또 발전사가 그러니까는 발전사가 요금을 전가한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도 하나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발전사들이 이렇게 이제 요금 레이트페이한테 받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전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 90년대 전력산업 부족개편 할 때 이 방법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게 한번 해봤다고. 네. 사실은 그동안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또 워킹하려면 뭐냐면은 다른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미국이 재생에너지로 하던 사업들이 돈이 되거든요. 우리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돈이 되니까 이 노후에서 수익률이 낮은 거를 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돈을 못 벌고 거기가 돈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 벌 가능성이 없죠. 없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석탄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 요금을 담보로 한 건 아니고 네네네. 유틸리티가 받는 전기요금을 담보해서 이자를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일종의 개런티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증권화는
이제 이 발전 사업자에 좀 더 어케야 하는데요. 요거는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디펜던트한 발전 사업자가 앞으로 PPA에서 이렇게 수익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유동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PA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신규 뭐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게 수익을 이렇게 들어와서 PPA 계획이 몇 년 되어 있다라는 걸 담보로 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고 석탄은 이걸 가지고 퇴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핵심은 뭐냐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의 이익 공유도 해야 되고요. 국산 계좌제도 써야 되고 가격도 떨어뜨릴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실은 지금 장관님이 얘기한 네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보급은 많아야 되고 국산 기자재를 써야 되고 이익은 공유해야 되며 가격은 낮아야 돼요. 요 네 가지 조건을 그래서 이건 제가 진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자 사실은 뭐 정책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거면 우리가 정책을 뭐하러 합니까? 근데 실제 그래서 제가 간담회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각각의 요소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각의 요소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데 좀 집중을 해서 재생에너지 이번엔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아니면 지금 중국의 공급망이 너무 강하니 우리나라도 공급망을 어느 정도 키워보겠다. 국산화를 좀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급에 집중하겠다 또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너무 보급에만 집중했으니 가격이나 국산화 이런 데에서 좀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담회에서 조언을 했더니 굉장히 저는 스스로 컨스트럭티브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실제 의지로 모든 일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돈 벌 구석이 없는데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유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또 맹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미시간주의 컨슈머 에너지는 뭐 저도 컨슈머 에너지를 썼던 경험이 있는 고객으로서 그래서 2020년에 자단 유동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간주 공법 142조에 따라서 고금리 부채하고 자기 자본을 저금리 부채로 대체하기 위해서 증권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 허용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미시간 PSC가 요 칸 1호기, 2호기 관련 증권화 제철 발행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전기가 언제적의 거냐? 1959년, 1961년. 유동화해서 빨리 없애면 돈이 더 될 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 촌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죠. 미국은 땅이 커서 발전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이런 발전기고요. 그래서 8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 그러니까 얘가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 비용을 감축으로 인해서 실제 미시간 PSC에서 추정해 볼 때는 고객들한테 실제 가는 요금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추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스콘신주의 위에너지는 이거는 플레전트 페이리 발전소의 환경제어 관련된 이거는 석탄 퇴출에 관한 유동화는 아니고요. 그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환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퇴출되는 발전소에 거기 이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그래서 위스콘신 주법은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의 증권화는 법으로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폐쇄 자산의 자금 조달에 의해서 저금리 채권 이 신탁 헐립, 트러스트 헐립은 허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환경 제어 비용으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채권을 발행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 칸은 아까 미시간 케이스인데 얘네 미국 애들이 오타 제 오타가 아니라 미국 애들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도
언제 서비스 레이트냐? 비교적 얘는 최근인데 미국에선 최근입니다. 1980년, 1985년 이런 발전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제어 비용이라든 이런 비용들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독일 방식 쓰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일단은 공기업 발전사는 저는 전혀 워킹하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왜냐하면 합친다면서요. 합치면 누가 경매해야 돼요? 뭐 한 개 회사가 경매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리고 공기업은 말 들으라면 들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 조국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말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민간발전사 간의 보상인데 근데 저는 이것도 워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발전사에 경매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민간 석탄사에 경매 붙인다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비교적 최근에 지은 발전기예요. 경매를 실제 한다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셔도 이거 웬만한 돈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러면 바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국민 세금으로 쟤네 왜 줘라는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경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폐지를 하더라도 조용히 협의로 폐지를 해야지 경매로 폐지하면 그건 다 퍼블릭에 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실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기 어려울 것 같다가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 전환을 할 수 있게 옵션을 주면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CHP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훨씬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산업단지나 이런데 CHP는 빨리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되게 좀 공교로운 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최근에 연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산업단지는 고온과 고압의 열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역 냉난방과도 조금 더 다르죠. 고온 고압의 열이 필요하고 보통 뭐 200도 정도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온 산업단지입니다. 200도 정도 되는 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이 있냐? 없습니다. 다른건데 없습니다. 제가 기술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200도까지 올리는 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 및 축열 및 다른 또 전극 보일러 및 이런 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6단계 정도의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기기를 연결을 하면 고온 고압의 열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기술적으로. 그거 하는 게 얼마 안 들어가죠. 네, 아니 근데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엄청난 회사가 6단 이 친환경 열을 얻기 위해서 6단계 설비를 거쳐가지고 열을 공급해요. CHP 하나 깔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열산업혁신대책 나올 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열병 같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잖아요. 이러니까 CHP로 빨리 전환하겠다. LNG로 이런 정도는 좀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줄 알겠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고온 고압열에 만드는 히트펌프도 개발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딱 그거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 우리가 지금 지게가 무거우니까 조만간 수레를 개발해 보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천년에 산업단지 열병발전소 석탄 열병합 다 오래돼가지고 지금 설비를 고칠 이 ONM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발하겠대. 개발하면은 뭐 1, 2년에 개발할 백신도 아니고 1, 2년에 개발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 근데 온실가스도 배출해. 그러면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후화돼서 온실가스도 배출해. 빨리 전환하는 게 이득이야. 근데 LNG는 온실가스 나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자산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자산유동을 한다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높은 수익률을 신규 부채 산안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자산을 폐쇄하고 청정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자산이 자연스럽게 전환된다라는 이론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면 딱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나눠드리고 국산 기자재 쓰고 하면 그런 아름다운 일 안 일어난다가 우리나라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럼 저희 전기요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실 것이냐?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비자한테 고비용 자산을, 고비용 부채를 대체함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오히려 이득이었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설계를 못할 이유는 없죠.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한테 그 비용이 전가될 거예요. 비용을 전가를 안 하면 한전은 죽는 거고, 비용을 전가를 하면 소비자들이 승질낼 거고, 이러면 이런 방법을 못 쓸 거죠. 원칙은 전가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유동화 방식으로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하면서 공기업발전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 지금 채권 이자가 높니? 라고 했더니, 근데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들이, 우리나라 발전 공기업들이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동화를 해도 낮출 수 있는 비용이 크지 않아요. 유동화가 실질적으로도 큰 효과가 없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방법을 굳이 생각한다면 아까 에셋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 유동화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레이트 페이어 백이 안 되니까 캐코 백드 본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한전은 당연히 싫겠죠. 미쳤냐 내가 이렇게 하겠죠. 안 그래도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다면 실제 이 방법도 워킹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전환이고 전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환 옵션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뭐가 있냐? 재생에너지 전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환하면 공기업발전소는 거기서부터도 좀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포천발전소 갔었잖아요. 포천발전소에 민간에서 굴리는 인원하고 공기업이 똑같이 지으면은 근무하는 직원이 한 40여 명 이상 차이 납니다. 왜냐? 그 고용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발전 사업에서 옵션을 좀 더 넓게 주는 게 실제 석탄 발전을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예, 우리 이승훈 먼저. 간단하게 독일이 그 폐쇄 계획을 수정할 그런 시도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 말씀은 그냥 2020년부터 쭉 네, 이제 요즘도 그 계획을 두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동은 확실히 높아졌고요. 아직 이 폐지 연도 어차피 갈탄까지 합치면 38년까지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를 좀 더 늦추겠다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가동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서 실제 독일은 그 한쪽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 에너지 전환의 이 선두 뭐 이렇잖아요. 근데 실제 유럽은 국가마다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독일을 보면 스코어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만큼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 옆에 프랑스를 보면은 어떻냐?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에서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전 비중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근데 원전은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비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현되는 현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고마운데요. 독일의 역경매 방식하고 우리의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발전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독일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전력을. 거기다가 이제 온갖 가지 탄소와 관련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회사들로 해도 내가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석탄발전소는 정산 조정 개수로 조정하는 총괄원가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를 시키면 모든 사람은 다 만약에 내가 법적으로 내가 총괄원가를 배상받게 돼 있는데 내가 경매에 들어가면 바로 배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경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경매를 만약 진짜 한다 하겠다 그러면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의한 정산 조정 개수에 의한 총괄원가 보상부터 없애야 경매론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너무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시장의 룰 자체가 경매로 지금 사업자들이 보기에는 당분간 돈을 벌 수 있는 설비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룰이 이게 앞으로 물론 온실가스 지금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의 룰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건 딱 배임의 문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가나는 그 얼마 전에 열병합 발전 그 집단에너지 쪽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단에너지가 열을 확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P2H 이런 거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끝나고 이렇게 좀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간 이제 우리 이 집단에너지사들께서는 P2H 지금 저도 당연히 저도 지금 보면은 나오는 지표가 경제성 1도 없는 지표인데 이거 사실 전기 보일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저희끼리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답을 주셨어요. 판단하는 거 보고요. 이렇게 네. 거기는 하셔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이 일단은 매를 먼저 맞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왜 저희 학창 시절에도 있잖아요. 이제 틀리면 나와라고 했는데 먼저 맞는 게 나은가 뒤에 맞는 게 나은가 선생님이 뒤에 힘 떨어지나 이런 거 고민하시잖아요. 지금 정책이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맞는 상황이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송 교수님의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워킹하지 않을 요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자,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독일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전 같은 경우에 코트에서 결정이 합니다. 이건 정부 얘기고 난 소송 걸겠다. 그래서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코트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거하고 또 다르게 실제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상장된 회사예요. 한전 주주 입장에서는 한전의 100% 자회사인 남동발전의 그 쌩쌩한 영웅을 폐지시켜? 그런데 한전이 가만히 있고 정부가 거기에 찬성해? 그럼 당장 뭐 할 거예요? 주주소송 들어가죠. 맞아요. 주주소송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상장회사라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에서는 이게 왜 소송이 안 들어갔냐면은 자산 유동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주주들을 보호하는 셈 아닙니까? 네? 이건 우리나라는 그게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업이익의 X프로를 나눠주는 거는 세계 최초가 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배당하기 전에 영업이익의 X프로를 띄고 그건 아직 이자 비용도 안 나왔고 이런 룰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실은 주주들이 그래서 소송을 감당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는 회계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회계원리 시간에 잠시 졸기 전에 들었던 바로는 회계원칙에 반한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렇게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석탄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는 되게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특히 무연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좀 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비교적 젊은 분들은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타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급 인력들입니다. 이런 비교적 젊은 인력들이 많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전환의 옵션을 주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공기업이 그럴진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삼성, 포스코, 또 GS, 또 SK 이런 데서 석탄 발전소 다 지분이 있을 텐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민간 발전사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얘기도 나온 게 이제 민간에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기업에서 나온 얘기긴 해요. 우리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우린 됐고 저기나 하세요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은 민간도 저는 워킹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정영 교수님. 아까 이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이 안 줄이는 거는 법제화가 돼 있어. 법이 돼 있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도 되니까. 근데 그리고 이거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게 법이 근데 굉장히 심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실 네. 환경법하고 얽혀 있어가지고 그 법을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만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문제 없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또 있는데 스터디를 좀 하겠습니다. 2000년대 캐나다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네네. 문제 없이. 네네네. 근데 이 조건을 보면 그런 성공한 케이스가 나라 단위는 없고 주별로는 몇 군데 있어요. 네.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정리를 해보면 이거야. 첫 번째는 단계별로 했다. 네. 왜냐하면 한 11년 걸렸어요. 캐나다가 좁은 데인데 11년 걸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있었어요. 대안이. 이걸 폐쇄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노화가 돼가지고 잔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액 자체가 적은 거야. 우리가 네. 이게 여기 보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간접 보상, 직접 보상 방식인데 우리는 이제 직접 보상 방식이고 미국은 간접 보상 방식인데 보상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네. 근데 보상액이 크면 우리 같이 이게 잔존 수명이 많은 나라들은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보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석탄 발전 폐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맨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이게 다 중간에 법제화를 해버렸어. 못 돌아가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법제화는 다 이거 끝난 다음에 법제화를 했어요. 그 협상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독일은 사실 앞에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대안도 없고 그 다음에 잔존수명도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하는데 우리 장관님 뭐 할게요? 제가 너무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저도 사실 캐나다에 뭐 알버타였던가요? 뭐 이런 사례 네, 이렇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노후화된 발전소의 잔존 가치가 적고 그 다음에 협의가 비교적 용이하고 이런 경우들의 사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9.1기가거든요. 이 19.1기가를 이게 실제 전력 이 시스템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또 35년부터 줄이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줄여가지고 신뢰도 걱정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자, 이윤호 부회장님. 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는 전부 다 서구의 선진국들 이야기예요. 민주주의가 상당히 작동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해결책들이 상당히 마련된 나라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현실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경매 방식이든지 뭐 여러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인 압력 또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사업자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면서 강제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거는 저는 그래서 물론 상당한 갈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우리 사업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지켜내느냐 치열한 몸부림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몰고 갔잖아요. 정치인이 몰고 실제는 공무원이 지금 아름다운 나라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좀 차이가 박 변호사님 뭐 하시는 거 없어요? 저 독일 같은 경매제도는 사실 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이제 메르켈 정부가 원래 이제 문제를 좀 지지하는 정부인데 후쿠시마 사태는 탈원전을 하거든요. 탈원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냥 그때는 아마 보상을 거의 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소송이 붙었죠. 이제 아마 스웨덴에서 조정한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독일 헌법이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이 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계약도 있었고,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보상을 해준 방식을 경제적으로 좀 덜 보상해준다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 특히 민간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이제 주주사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금융권에서 PF 느끼고 지금 조기 폐쇄가 있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보상이 한도로 이루지 않으면 그래도 이제 그렇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 합하면 10여 조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조금 금융 쪽에 좀 사익이 좀 있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한전도 해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근호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충 넘어갈 거냐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시비를 걸 거냐 이것도 볼만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서울과학위대 이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10분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예.